여러분은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가 통째로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2년이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나서 골프채 들고 다닌다는데 저는 왜 이 나이에 새벽 어스름 속에서 택배 상하차장 컨테이너 앞에 서 있어야 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돈을 잃은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겪게 될지 모르는 아주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실패의 기록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대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았을까요? 사건은 지난달 제가 25년이나 몸담았던 은행의 옛 부하 직원 딸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일 좋은 정장을 꺼내 입고 축의금도 넉넉히 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택배 상하차 일을 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예식장 입구에 도착했으니까요. 혹시 옷에서 땀 냄새가 날까봐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로비에서 옛 은행 동료들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 최 지점장님 아니세요? 아니, 동탄에 대장 아파트 사서 팔자 팼다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때는 화성 지역 지점장으로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끌며 1억 8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당당히 손에 쥐었던 저였습니다. 일산에 있던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팔아치울 때만 해도 제 인생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제 신도시로 이사간다며 어깨에 힘을 주던 제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박이라는 건 결국 내 손에 현금으로 쥐어지기 전까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 돈 5억 1천만 원에 대출을 2억 9천만 원이나 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집값이 11억까지 치솟았을 땐 제가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 정희와 유럽 여행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고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철렁했던 건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고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 좀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남들 다 사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 설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그 환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성 외곽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5만 원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수령 나이가 안 돼서 한 푼도 안 나오고요. 앞으로 1년 반 뒤에나 나올 165만 원 정도의 연금만 못 견디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돈 2억 8천만 원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그 화려했던 동탄의 8억짜리 아파트는 결국 제 노후를 통째로 삼켜버린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돈보다 사람이더군요. 편의점 야간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손목이 퉁퉁 부어 돌아오는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 못하겠더라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놈은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줄 돈 없냐고 묻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일산 집을 팔고 동탄으로 달려간 그날의 선택이 인생 최악의 보험 없는 도박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오늘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일산 정발산역 근처 아파트에서 시작해 신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어떻게 제 자산이 녹아내렸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결정적인 신호 3가지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도 언제든 증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년 전 그 욕망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공기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마지막 짐을 싸던 날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명패를 가방에 넣는데 손끝이 가늘게 떨리더라고요. 25년 강산이 2번 반 가까이 변할 시간 동안 저는 창구에 앉아 고객들의 인생을 셀 수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대가로 제 손에 쥐어진 건 1억 8천만 원이라는 퇴직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 정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일산 정발산역 근처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당시 시세로 4억 5천만 원 정도 했었죠.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내 집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 꼬박꼬박 모아둔 예금 8천만 원까지 합치니 현금만 2억 6천만 원, 집값까지 하면 대략 7억 1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0대 은퇴자가 이 정도면 성공한 축에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했으니까요. 야, 두식아, 너는 이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면 되겠네? 친구들의 그 말에 저는 허허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갑자기 뒷목이 서늘해지더군요. 지금 당장 수입은 끊겼는데 국민연금은 1년 반 뒤에나 나옵니다. 그때 받을 돈도 월 165만 원 남짓일 텐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 돈으로 정말 괜찮을까?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더라고요. 일산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앞을 지날 때마다 붙어있는 광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판 신도시, GTX 확정, 프리미엄 3억 확실. 그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진 7억 1천만 원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이다, 코인이다 난리였지만 은행에서 창구 업무만 하던 제가 뭘 알겠습니까? 결국 제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부동산으로 눈이 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노후를 갉아먹을 악마의 유혹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일산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동탄 쪽 보셨어요. 어느 날 먼저 퇴직한 후배가 찾아와 건넨 말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이미 동탄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4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는 25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1억 8천만 원 받았는데 누구는 종이 한 장 잘 사서 4억을 벌다니요. 그때부터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으면 자꾸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8억, 10억, 15억. 우리 집 4억 5천만 원은 왠지 멈춰있는 것 같고 남들의 집값은 로켓처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의 안정보다 한탕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는 없다. 내 퇴직금, 물가 오르는 거 생각하면 가만히 두는 게 손해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동탄으로 가자. 거기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아내는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집도 충분히 좋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우리 지훈이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주려면 지금 움직여야 해. 자식 이름을 꺼내니 아내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일산 정발산역 근처에 정든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25년 은행 생활의 훈장이었던 그 집을 말이죠.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지점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동탄은 지금이 제일 쌉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4억 5천만 원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곳, 동판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부부의 웃음을 앗아가고 제가 새벽 상하차 조끼를 입게 만들 줄은요. 일산에 살던 집을 4억 5천만 원에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7억 1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아내 정희와 함께 화성 동탄 신도시로 향하던 날, 차안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동탄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여기저기 올라가는 타워 크레인들은 마치 제 노후를 황금빛으로 칠해줄 요술 지팡이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되는 거예요? 아내가 묻는 말에 저는 핸들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GTX 개통되고 신도시 다 들어서면 여기는 천지개벽할 곳이니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동탄 신도시에서도 소위 대장이라 불리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지도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지점장님, 지금 이 집 8억입니다. 비싸다고요? 천만에요. 옆 단지 봐요. 거기는 벌써 9억 5천 넘었습니다. 여기도 곧 따라갑니다. 8억. 저희 재산 7억 1천만 원을 다 쏟아부어도 9천만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 동안 빚 없이 살았던 저에게 대출은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졌거든요. 망설이는 제 눈빛을 읽었는지 부동산 사장님이 쐐기를 박더군요. 요즘 세상에 자기 돈 다 주고 집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끼고 사는 거죠. 집값이 2억, 3억 오르는 건 순식간인데 금리 이자 무서워서 이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그놈의 기회라는 말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 처음으로 거액의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억 9천만 원의 빚을 얹어 8억짜리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든 것이죠. 집을 계약하고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이제 8억 넘는 아파트의 주인이다. 우리 지훈이한테 나중에 이 집 물려주면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그런 장밋빛 미래가 제 눈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하고 첫 달 관리비 고지서와 대출이자 문자를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산에 살 때는 관리비 22만 원 안팎이면 충분했는데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기본 관리비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만
1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수입은 없는데 숨만 쉬어도 매달 170만 원에서 19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을 때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달아오르더니 제가 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거예요. 4달 만에 9억을 찍더니 어느새 10억을 돌파하고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3억을 번 셈이죠. 여보, 봤지?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 집이 벌써 11억이야.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로만 찍히는 그 11억이라는 돈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흐려놓았거든요. 통장에 현금은 바닥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부는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백화점에 가서 아내 가방도 하나 사고 주말마다 비싼 외식을 즐겼습니다. 어차피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나중에 팔면 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가 제가 탈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주변에서 지금이 고점이다,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11억이 되니까 13억이 될 것 같고 13억이 되면 15억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옆 단지보다 우리 아파트가 더 좋은데 왜 안 오르겠냐며 스스로를 세뇌했죠. 당시 저는 국민연금 수령까지 1년 반이라는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165만 원의 연금은 아직 먼 이야기였고 수중에 남은 예금은 생활비와 이자로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산은 늘어났는데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쓰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여보, 집값 오르면 뭐해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보험 해약해야 할 판인데. 저는 그때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속 좁은 소리만 하네. 집값이 11억이 넘는데 그깟 보험 몇 개가 문제야. 조금만 참아봐. 이거 팔면 우리 노후는 끝이라니까. 그때 아내의 그늘진 얼굴을 더 깊게 살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내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숫자의 환상에 빠져 계신 분이요. 당장 수입은 없는데 집 한 채 있으니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니 살지도 못할 만큼 비싼 집은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1억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에서 본 최고 숫자였다는 것도,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가 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꿈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내 집값이 11억을 찍었다는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기분은 딱 3달을 가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부동산 앱을 켰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이던 11억대 매물들이 싹 사라지고 10억 3천만 원, 9억 8천만 원짜리 급매물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조정받는 거겠지. GTX 개통되는데 어디 가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뉴스가 연일 터져나오더니 은행에서 날아오는 문자 내용이 무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대출받을 때 3%대였던 금리가 어느새 5%, 6%를 향해
가파르게 치솟더라고요. 매달 내던 대출이자가 11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다시 19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데 통장 잔고는 구멍난 항아리처럼 빠른 속도로 비어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아직도 1년 넘게 남았고 수중에 남았던 예금은 이미 생활비와 이자로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죠. 막상 해보니까요.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지금이라도 팔면 안 될까? 그래도 산 가격보다는 높잖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니까. 당신은 투자를 몰라서 그래. 그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의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9억 밑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8억에 내놓으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8억. 제가 2년 전에 이 집을 샀던 바로 그 가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11억이라며 자랑하던 집이 이제 본전치기조차 힘들게 된 겁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꺾인 가격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9억이 무너지더니 8억이 깨지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데 예전처럼 조경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군요. 그 화려한 분수대 물줄기가 마치 제 피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 상가에는 임대 문의가 붙기 시작했고 밤마다 아파트 거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분명히 내 집인데 거기 사는 게 감옥처럼 느껴지시는 분요.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바치는 이자는 늘어만 가고 밤잠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막막함.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금리를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보험까지 해약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사는 사람도 없지만 파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사장님, 저 7억 5천에라도 팔아주세요. 제가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지금 7억짜리 매물도 안 나가요, 지점장님.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가격을 더 낮추셔야겠는데요. 7억. 저희 재산 7억 1천만 원에 대출 2억 9천만 원을 더해서 산 집인데 이제는 팔아봤자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아내는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잃는 것보다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산집에 그냥 살걸. 퇴직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고 여행이나 다닐걸.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7억선까지 위태롭게 흔들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축복받아야 할 그 말이 당시 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에게 보태줄 돈은커녕 당장 오늘 밤 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훈이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녀석입니다. 녀석은 제가 동탄 신도시 대장 아파트를 샀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죠. 아빠, 나중에 저도 돈 모아서 아빠 옆 단지로 갈게요. 동탄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때 녀석의 그 순진한 기대를 꺾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며 걱정 마라. 아빠가 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전세 자금 정도는 넉넉히 보태줄게 라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요즘 서울에 웬만한 전세 살려면 4억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제 통장에는 지금 대출 이자 낼 돈도 모자라 보험 약관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부자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정희와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안주도 없이 쓴 소주만 들이켜는 저를 보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훈이 결혼시킨다는데 우리 어떡해요? 수중에 남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27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산집 그냥 두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왜 멀쩡한 집을 팔아서 이 지옥에 우리를 밀어넣었냐고. 아내의 절규가 가슴을 후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퇴한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 동탄 아파트 살다가 망했어 라는 말을 참아 못해서 친구들 모임도 다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훈이를 동탄으로 불렀습니다. 단지 뒤편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녀석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 없어 애꿎은 바닥만 발로 찼죠.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돈이 지금은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건강만 하세요. 그 착한 녀석의 말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시커먼 동탄 신도시의 야경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흉물일 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을 정리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요. 그런데요, 집을 팔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7억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은 8억인데 말이죠. 아들과의 비참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에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GTX, 교기 착공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잠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에 올라온 급매물들이 쏙 들어가고 제가 내놓았던 7억짜리 매물에도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점장님, 거봐요. 제가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했죠. 지금 7억 5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의 그 목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온 구원자의 음성처럼 달콤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7억 5천에 집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11억까지 갔던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으니 11억 5천은 여전히 손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GTX 착공한다는데 일행어까지는 금방 회복하지 않겠어? 제 말에 아내도 희망을 품은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게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건 시장의 반등이 아니라 죽기 전 마지막으로 파르르 떨리는 경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눈먼 투자자였던 저에게는 그게 제 노후를 살려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로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GTX 착공 발표는 실제 개통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이었고 당장의 금리 인상 파고를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짧았던 안도는 채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악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뉴스가 도배되더니 동탄 신도시의 매수 문의가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습니다. 7억 5천에 사겠다던 그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매물은 다시 7억, 아니 6억 5천만 원까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저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끌어내릴 썩은 밧줄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에 그 짧은 안도감은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에는 제가 예상치 못한 문구가 빨간 글씨로 적혀있더라고요.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제공 또는 대출금 일부 상환 안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값이 11억에서 6억대로 곤두박질 치자 은행에서 빌린 2억 9천만 원의 대출 비율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장 6천만 원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추가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우산을 뺏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퇴직금은 이미 동탄 아파트에 다 묶여있고 남았던 예금도 이자로 야금예금 다 써버린 상태였는데 말이죠. 저는 결국 아내 몰래 가입해두었던 보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암보험과 실손보험까지 다 해지해도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1,7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던 아내가 새벽에 파리한 얼굴로 돌아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해. 숨이 안 쉬어져.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산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이 왜 저 때문에 낯선 화성 땅까지 내려와서 편의점 야간 일을 하며 몸을 망쳐야 했을까요? 이 모든 게 제 헛된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자산 좀 올려보겠다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했다가 가족들 고생시키고 밤잠 설치며 후회하고 계신 분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무너진 가족의 평화와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더라고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어디든 떠나자. 태어난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아내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상관없으니까 당장 팔아주세요. 그냥 빚만 갚게 해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의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6억 5천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6억 2천 정도는 돼야 입질이 올까 말까 합니다. 8억에 산 집을 6억 2천에 팔아야 한다니 2년 만에 생돈 1억 8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낸 이자와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손실은 2억 5천만 원에 육박했죠.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신축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25년 은행 지점장 출신인 제가 제 인생 하나 관리하지 못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비참함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내의 약값을 벌어야 했고 어떻게든 이 빚잔치를 끝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새벽 컴퓨터를 켜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에게 얼마든 좋으니 팔아달라고 애원한 지 보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점장님, 6억 3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6억 3천. 제가 8억에 샀던 집이 무려 1억 7천만 원이나 깎인 금액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시장이 죽어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1천만 원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사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에 무슨 수리비가 든다는 건지. 하지만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를 막을 길이 없던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6억 2천만 원에 도장을 찍기로 했습니다. 일산에서 살던 집을 4억 5천만 원에 팔고 퇴직금과 예금까지 다 쏟아부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2억 9천만 원이라는 대출비까지 얹어서 겨우 마련한 노후의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이제 빚 2억 9천만 원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2억 8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2년 전 일산을 떠날 때 제 자산은 7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동탄으로 건너와 2년 동안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 2억 8천만 원만 들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금 4억 3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거죠. 계약서를 쓰는 날 아내의 정의는 끝내 부동산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몸져 누운 아내를 대신해 혼자 나간 그 자리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는데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들이 누릴 기쁨은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흘린 땀방울을 갈아 넣은 것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남들 다 돈 벌었다는 말에 조급해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내 노후 자금을 상납하고 계신 분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이 밤마다 목을 조를 때 그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이사날은 더 잔인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곳은 화성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빌라 3층이 저희 부부의 새로운 정착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일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산 집은 이미 6억 원이 넘어버려 저희가 가진 2억 8천만 원으로는 전세조차 얻기 힘들었으니까요. 이사를 오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일산에 살던 친구들은 제가 동탄에서 대박난 줄 알고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시가 집값 많이 올랐지? 이번에 한턱 사라.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입니다. 남은 돈 2억 8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아내와 약속하고 은행에 묶어두었습니다. 이 돈까지 잃으면 정말 저희 부부에게는 죽음뿐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새벽길을 나섭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에는 자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8억짜리 집을 가졌을 때는
매달 대출이자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월세방으로 오니 마음만은 조금 진정이 되더군요. 물론 그 대가는 너무나 처절했지만 말입니다. 처음 택배 조끼를 받아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5년 동안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입었던 그 빳빳한 정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군요. 형광 노란 조끼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기 서 있는 건 왕년의 최 지점장이 아니라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 정희가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데 차마 얼굴을 마주볼 수가 없더라고요. 첫날부터 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은 제가 살면서 해본 그 어떤 일보다 고됐습니다. 수백 개의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는 사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벽을 꼬박 세운다는 건 제 몸에 진액을 짜내는 일이더군요. 가끔 트럭 사이로 저 멀리 동탄의 화려한 아파트 숲이 보일 때면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일하는 이유는 은행에 묶어둔 남은 돈 2억 8천만 원은 절대로 손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의 마지막 보험이자 생명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남은 1년 반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월세와 생활비를 제 손으로 벌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저보다 훨씬 젊은 현장 반장이 "아저씨, 이 박스 왜 이렇게 늦게 옮겨요? 시간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내가 당신 아버지 뻘인데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보다 무서운 건 당장 이번 달 통장에 찍힐 200만 원의 일당이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점장 시절에 후배 행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지금 이 비참함이 조금은 덜했을까요? 새벽 상하차장 구석에서 차가운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공평하면서도 잔인하다고요. 잘 나갈 때 노후 준비를 대출 낀 부동산이 아니라 안정적인 연금으로 해두었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몸 쓰는 일을 시작하며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요. 내가 어떻게 산 사람인데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밤마다 술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겪어보니 자존심은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비참한 건 조끼를 입은 제 모습이 아니라 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아내를 편의점 야간 계산대로 내몬 제 무능함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화물차 뒤편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부어오른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 앞에서 애써 밝게 웃으며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라고 물어줍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조끼를 다시 입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부서진 우리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날은 아들 지훈이가 말도 없이 제가 일하는 물류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조끼를 입고 박스를 나르던 제 모습을 녀석이 보고 말았죠.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지훈이는 한참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다가와 제 손에서 박스를 뺏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녀석의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지훈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 미뤘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행복한 게 먼저예요. 이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는 녀석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래도 여기서 제일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 걱정 마라. 그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비를 넘겨서 우리 지훈이 결혼할 때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동탄 신도시의 그 화려했던 8억짜리 꿈을 깨끗이 비워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물류센터로 출근하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숫자만 높은 집 한 채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십만 원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8억 자산가인 줄 알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지만 실상은 은행 대출 이자에 벌벌 떠는 가난한 노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집 팔고 남은 돈 2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해라, 땅을 사라 유혹하기도 하더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또 귀가 솔깃해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굳은 살이 박였거든요. 번듯한 아파트 살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 거 말입니다. 무릎은 쑤시고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 코끝이 찡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잠은 동탄 시절보다 더 잘 오더라고요. 더 이상 내일 아침에 날아올 대출이자 문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비록 월세 55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집값 떨어져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이제 어떡하나 싶어 막막하신 분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돈은 잃었어도 내 몸뚱이 하나 살아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라는 게 다시 8억, 10억을 버는 대박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국 한 사발 나눠 먹을 수 있는 평온한 일상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철저하게 현금 흐름 위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받는 일당이 대략 월 210만 원, 그리고 아내가 편의점에서 벌어오는 120만 원, 합쳐서 330만 원 정도가 매달 저희 부부의 통장에 꽂힙니다. 여기서 월세 55만 원과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은 조금씩 적금을 붓고 있어요. 2년째 이렇게 사니까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반 뒤면 저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지원군이 생깁니다. 바로 월 165만 원씩 평생 나올 국민연금이죠. 그때가 되면 저도 상하차 일을 조금 줄이고 아내와 함께 소박한 여행도 다녀볼 생각입니다. 보험도 다시 정리해서 꼭 필요한 실손과 암보험 위주로만 딱 가입해뒀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운 대가가 4억 3천만 원이었다고 생각하니 참 비싼 수업료였다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지훈이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 이제 진짜 결혼해요 라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돈 없어서 어떡하나 가심부터 철렁하나 가심부터 디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큰 돈은 못 해줘도 네 전세자금에 4천만 원은 보태줄게. 그게 이 아빠의 진심이다. 남은 2억 8천만 원 중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일부를 떼어주기로 한 거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의 노후 간병비와
비상금으로 지킬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에게 수억 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훈이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있고 저축해둔 돈도 있으니 내 걱정이나 해라.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얼마나 힘찼는지 모릅니다. 25년 지점장 시절의 그 목소리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진실한 힘이 실려 있었죠. 막상 해보니까요. 60대 이후의 삶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더군요. 체면을 빼고 욕심을 빼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빼니까 비로소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정희도 이제 편의점 야간 일을 낮 시간으로 바꾸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에 나가 라인 댄스를 배웁니다. 환항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동탄의 그 화려한 아파트를 포기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매일매일의 성실함이 쌓여서 만드는 그 단단한 일상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8억이라는 거금을 날렸지만 그 덕분에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이 지옥 같은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5 years. 뱅크 생활의 훈장이었던 퇴직금과 일산의 소중한 내 집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날려버리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정답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재테크는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어 기술이더라고요. 제가 상하차 조끼를 입고 새벽길을 걸으며 밤마다 정리한 시니어들을 위한 뼈아픈 조언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집은 투기장이 아니라 안식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어디 신도시가 뜬다더라, GTX가 들어온다더라는 말에 현혹되어 멀쩡한 내 집 팔고 대출까지 끼고 달려가는 건 노후를 건 도박입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집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거대한 족쇄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덩치보다 현금 흐름이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190만 원씩 대출이자를 내며 벌벌 떠는 삶과 낡은 빌라에 살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65만 원과 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월급이 있는 삶, 어느 쪽이 진짜 부자일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가상의 숫자보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몇십만 원이 훨씬 더 든든한 보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노후 자금의 성역을 절대로 침범하지 마십시오. 자식 결혼 자금, 손주 용돈, 그리고 남들의 유혹에 흔들려 내 마지막 생명줄인 현금 자산을 헐지 마세요. 저는 지금 남은 2억 4천만 원을 제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부부가 병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게 해줄 마지막 자존심이자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정말 불필요한 건 없는지 꼭 점검하십시오. 저처럼 뮤기가 닥쳐서 눈물을 머금고 해약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확인 절차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자책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다 잃었는데
이제 어쩌나 싶어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8억이라는 거금을 날렸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하차장 구석에서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고, 퇴근길 마트에서 세일하는 고기 한 팩을 사서 아내와 나눠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동탄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의 행복을 빌어주며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63세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의 제가 예전의 최 지점장보다 훨씬 더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조금 늦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요? 제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노후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아니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은 끝까지 지키되 무리한 대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보험 등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수입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행복을 찾으십시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차가운 진실들이 여러분의 앞날에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화성 외곽 빌라에서 최두식이었습니다.